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합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국건 평론가님, 아까 제가 오광수 수석 사의 문제 먼저 좀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러 동향이 있을 텐데 오광수 사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봅니까? 일단 뭐 오광수 수석은 원래 특수통 검사 출신이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오광수 수석을 민정수석에 발탁을 한 것은 지금 검찰을 아예 해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해체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조국 씨를 이 민정수석에 앉혔는데 예. 검찰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안 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죠. 연수원 동기를 검찰 출신을 여기 앉혀서 검찰 해체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을 가지고 검찰 해체 작업을.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예. 특수통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그래도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 이게 아마 내부에서 제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향신문에서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매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좌파 진영 안에서 받았겠죠. 예. 자 그래서 그게 크게 하면은 이제 부인의 건물을 부인의 부동산을 이 차명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차명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금액을 이사장이죠. 이사장이 대신에 이렇게 갚았다. 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한번 이렇게 본인이 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 반려를 했다고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실에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 인정을 했어요. 오광수 수석이 본인의 그런 것이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인정을 하니까는 인정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 하는데 인정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단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 대통령이 오광수 수석을 내정했다가 임명하고 나흘 만에 사실은 첫 낙마 사례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정수석은 뭐 직책도 중요하지만 차지하고 있는 위상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론이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지율 때문이에요. 저는 예. 자진 사의 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물론 우리 방송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이미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 예. 지금 리얼미터의 사실상 국정수행 기대감이 지지율이잖아요. 예. 58%인데 그 다음 나온 조사가 53이에요. 아, 그 사이 5% 떨어졌어요? 자, 그다음 조사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예.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뭐 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다른 이유보다도 반 이재명 정서도 있겠지만 오광수 인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오히려 보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사실은 더 올라가야 맞잖아요. 아니 코스피 주가가 지금 3천을 넘나드는데 3천을 곧 이제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다 다른 게 아니라 초반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사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인사도 아니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오광수에 집중이 돼 있어요. 우상호도 나쁘지 않다. 누구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광수에 집중이 돼 있는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지지율.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적이 이른바 우파 쪽이 아니라 좌파 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MBC가 때릴 때, JTBC가 때릴 때, 경향이 때릴 때, 한겨레가 때릴 때예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졌죠. 설마 그러겠느냐. 내 인사인데. 그런데 그게 벌어졌고 그게 바로 지지율의 직격탄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명 철회를 하기는 곤란해요. 지명 철회를 하면 이제는 막 쏟아질 겁니다. 이런 공격이, 이런 지적이, 이런 비판이. 그러다 보니까 오광수 누구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비서실장이 전달을 했든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순방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러면 순방 효과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도 보면
순방 효과야말로 정말 이게 달달하거든요. 그러면은 순방 갔다 오면 지지율이 한 5% 정도 오릅니다. 많을 때는 7% 오를 때도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들은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에서 내리기가 싫다. 왜냐하면 내리는 순간 뭐 질문하고 이게 어떻습니까? 머스크가 최근에는 배신 때렸다는데 이런 질문은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네. 비행기 안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순방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광수 가기 전에 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하나만 더 우리 송 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부동산 문제 정도가 나올 땐 좀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그 기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차명 대출, 차명 계좌 문제가 나오면서 이 15억에 가까운 돈 문제가 나오면서 더 커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문제의 이제 파장, 정치적 파장 문제하고 또 하나는 조국당이 상당히 강하게 계속 오광수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왜 조국당은 그렇게 강하게 태클을 걸었던 겁니까? 일단 조국당은 그 오광수 수석이 검찰 출신이라는 거죠. 예. 검찰 출신, 특수통 출신이고 그래서 어차피 조국 씨도 지금 그 특수통 검사들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입시 비리 문제 같은 걸로 해서 기소가 됐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는 검찰에 대한 악감정이죠. 악감정이고 그 전에 그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또 저 검찰 개혁 자기들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미진했는데 검찰 출신 이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인 홍모 씨가 이렇게 그 오광수 수석의 친구에게 이렇게 그 건물을 위탁 관리했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까지 나왔을 때도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특히 그 차명 대출이 있었어요. 예. 차명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친구, 그 오광수의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차명 대출이니까 그 상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축은행 사주가 그중에 일부를 상환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오광수의 위치가 뭐냐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장입니다. 아주 강력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뭐 해줬겠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지금 드러났으면은 이거는 일단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냥 사퇴를 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오광수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민정수석이면은 공직기강을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은 인사 검증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 전에는 민정수석실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관리를 인사 검증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법무부로 전환을 시켰죠. 그런데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서 다시 이것을 가져왔어요 민정수석으로. 예. 그러면은 인사 검증의 총 책임자가 이런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특히 뭐 차명 재산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예. 이게 인사 검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들여다보는 게 이런 문제예요. 그 재산 차명 관리나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민이 전 국민이 알게 된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사 검증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1호 낙마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1호 낙마지 저는 2호, 3호, 4호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제가 우리 백찬흠 수장님께 이번 네. 마지막 요 주제 중에 이 문제 한번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하고 인사검증 관련 업무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인사검증 문제가 늘 민감한데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회복을 해서 인사검증 권한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시작부터 지금 인사검증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맞습니다. 줄줄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야당 시절에 그것을 비판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인사검증이 그러면 맥값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예. 이제 이번 오광수 사태에서 뼈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첫 번째는 이게 저축은행 이슈랑 대출은행이죠. 예. 연관돼 있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녹취록 기억나시잖아요.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저축은행과 관련된 내용 아니었습니까? 부산 저축은행과 연결고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의
본 정부의 이 정부의 민정수석이 그런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수사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사검증과 관련 부분이에요. 앞으로 지금 국민추천제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국민추천제에 발탁되는 사람이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부동산 또 차명 의혹이 생기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이 뭡니까? 몰랐다. 아니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몰랐다. 아니 여러분들 포청천 아시잖아요. 작두를 대령하라. 그런데 작두를 대령해야 될 포청천이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람이야. 그럼 포청천이 아니잖아요. 물청천이잖아요. 물청천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우려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김병규일지 서영교일지. 왜냐? 서영교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서영교 의원이.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귀 기울여 듣겠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은 그거는 가장 위험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부각시켰던 부분이죠. 그런데 밀고 나갔잖아요. 다 지적을 했는데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당내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인사검증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왜 오광수인가? 답을 못해요. 왜 오광수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은 왜 김민석인가? 왜 이종석인가? 이런 질문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자연스럽게 김민석 문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금 후보자 2008년도에 정치자금 문제로 논란이 돼서 의혹이 현실이 돼서 구속된 바 있고 2010년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됐었죠. 이 불법 정치자금해서 김민석이가 정치적으로는 생명이 끝났다. 뭐 굉장히 젊은 정치인 한 명이 온갖 구정물에 빠져서 결국은 운동권 386의 상징적인 김민석 날라갔다 그랬는데, 자 2008년하고 2010년도에 있었던 불법 정치자금 구속도 되고 유죄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지금 터졌어요. 송평관님. 네, 뭐 이 돈을 빌렸다는 게 실제로 정치자금 의혹으로 터졌네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그 오광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 그 특히 그 뭐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안 받지만은 김민석 후보자는 인사검증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 돼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이 강모 씨를 비롯해서 3명에게 돈을 그 7억 2천만 원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어요. 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때 본인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는 내가 정치 자금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008년에 돈을 빌린 거라고 했는데 당시 검찰이나 법원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돈을 빌렸으면은 그러니까 채무 기간이 지났으면은 독촉을 해야 되잖아요. 예. 독촉한 그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강모 씨를 비롯해서 이 강모 씨, 특히 강모 씨가 그냥 정치 자금 뭘 주는 불법 정치 자금을 주는 것을 채무로 위장을 한 거죠. 채권 채무 관계를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났어요. 2018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돈을 줬던 강모 씨가 예. 다시 또 4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4천만 원을 빌려줘서 그냥 이게 나중에 덜톡이 나면은 이제 불법 그 정치 자금이 되니까 또 채무를 채권 채무를 일으킨 것처럼 그런 그 계약서를 써요. 예.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계약서에 돈을 갚기로 한 기간이 2023년 4월에 만료가 되는데 예. 지금까지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았으면 또 그때처럼 이번에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하고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로는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것 아닌가. 그 논란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10년 전에 똑같은 일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패턴입니다. 같은 패턴이면 이거 당연히 이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강모 씨는 왜 이 김민석 후보자에게 이렇게 계속 그 후원을 했느냐?
과거에는 이 어떤 뭐 정치인들에게 스폰서들이 있었죠. 스폰서들이 있었죠. 노무현의 박연차, 네. 뭐 강검원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은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18년 무렵에는 2017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직후에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민주연구원 원장을 합니다. 민주연구원 원장이 아주 중요한 그 당직을 하고 있었던 때죠. 그리고 이 그 강모 씨는 원래 민주당 정치인이에요. 그 지역 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 우리로 이제 민주당을 하면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을 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김민석 후보자가 그 시점에 2018년 시점에 이것과 4천만 원과 별개로 이거 10명에게 1천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또 채무를 가지게 돼요. 네.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떤 성격인지도 다 이제 조사를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검증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 대상이 이것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10년 전에 근데 있었던 일이 10년 후에 2018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또 재연이 됐다. 김민석이 바보가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나름대로 자기 해명이 있을 거고 2018년도에 그렇게 구속돼서 유죄로 받았는데 강모 씨한테 지금 또 4천만 원을 받았는데 변제를 안 해? 그러면 이제 김민석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민석은 지금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예. 지금 이걸 허둥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4천만 원을 빌렸다. 예. 자 그러면 허행급께서는 누구한테 빌린 돈이면 빌린 그 차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갚겠다. 그러면 지금 갚았으면 모르는데 아직 안 갚았으면 그거 갚으면 돼요. 예. 그리고 또 그걸 안 갚은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나오는 18년 같으면 지금 횟수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안 갖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성격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건 정치 자금 기부다. 이게 돈을 준 거다. 이건 지금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8년에 또 다른 11명으로부터 1억 강씨를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 그럼 총 1억 8천이에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허앵커한테 여쭤볼게요. 세금하고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세금 플러스 생활비 썼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1억 4천만 원이 세금이고 생활비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 2018년이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연구원장이니까 적어도 어떤 돈은 나올 거예요. 생활할 돈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생활할 돈을 이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빌린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예. 예전에도 2008년에 깜빵을 갔는데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세금 변제 목적이다. 제가 여쭤보려는 거예요. 자, 예.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1억 4천만 원 중에 반이면 7천만 원이잖아요. 예.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낼 정도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야, 그러면 몇십억이 들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그 소득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릴 일도 만무한 것이고 이미 이런 빚진 돈이 있으면 벌써 다 갚았겠죠. 그의 번 돈으로만 세금을 낼 정도가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아, 괜찮겠지. 이제는 정권도 문재인 정부야. 나를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리고 내가 곧 또 국회의원 되고 이러면 이건 다 정리될 거야.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게 왜 문제인지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미 문화원 점거 농성과 연루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타결 준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예. 그러면 수많은 또 장관들을 제청을 해야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지율의 직격탄이에요. 이게 직격탄입니다. 이걸 민주당 내에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벌써 민주당 내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가는 것부터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을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엔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민주당의 붙박이였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한테 무슨 국무총리 포상을 줘? 무슨 이유야? 다른 배경이 있는 거야? 속내가 뭐야? 왜 김민석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왜 오광수인가? 왜 김민석인가? 왜 이종석인가?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김민석 의원이 지금 돈 문제잖아요. 정치 자금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있는 이걸 안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는데 만약 국무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내란 특검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대정부 질문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그러면은 내란 특검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와서 이렇게 총리 그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쓸데없는 거 묻지 마시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쓰잘데기 없는 거 묻지 말라니까. 이거 이 대정부 질문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내의 고민이 매우 깊어질 것이고 자칫 이렇게 되면 여론의 상황을 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와서 그럴 때는 비행기에 내릴 때부터 이미 한반도가 여론으로 상당히 들끓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예. 저는 순방 다녀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모종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광수 이어서 두 번째 낙마 가능성까지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럴 여론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론 상태. 이 상태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김민석 후보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의혹을 털어내야 돼요. 제 전제 조건이 겁니다. 이걸 못 털어내면 여론은 악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오광수 수석도 차명 대출건이 상당히 커지면서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 손권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신 4천만 원에다가 아까 11명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이라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이 2억 원대, 2억 한 1천만 원 정도라고 지금 신고를 했잖아요. 네. 아들이 또 명문대, 미국 명문대에 다닌다고 그래요? 코넬. 코넬. 네. 이 돈 문제가 계속 터져서 실제로 김민석 위기 상황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가 딱 터지면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네. 계속 파생 새끼칩니다. 새끼칠. 왜 그러냐면은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그 파고듭니다. 파고들기 시작을 하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김민석은 이재명계의 주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핵심 주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김민석이 뭘 했는데 국무총리를 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저 언론 취재도 막 이루어지고 하면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막 제보를 하게 됩니다. 제보를 하면은 이것저것 막 터지는 거죠. 그게 벌써 시작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다른 문제도 뭐 많이 그 논란이 됐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청심국제고등학교 여기를 다녔는데 여기가 교육비가 엄청나요. 여기 고등학교인데 연간 2천만 원에서 2,300만 원까지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졸업을 하고 코넬로 갔는데 이 코넬 대학교는 이 수업료가 연간 수업료가 6만 6천 달러, 9,400만 원. 그리고 여기다 생활비까지 하면은 연간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네요. 그런데 본인이 재산 2억 얼마 신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런 돈이 어디서 이제 조달이 됐는가? 이것까지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것도 막 터집니다. 지금 아들 문제는 또 하나 있죠. 뭐 표절 방지하는 그것을 학교 동아리로 만들었는데 예. 그걸 또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거 일종의 아파 찬스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해외 순방 그 직후쯤에는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낙마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 전체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국무총리로 정식으로 임명이 돼야지 장관들 임명 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장관들도 계속 후속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낙마하면은 또 다음 후보자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낙마를 안 시키려고 하겠지만은 문제는 지지율이죠. 그 경우에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뭐 예상이 되거나 그런 그 지표가 나오면은 낙마를 안 시킬 도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도 나오고 코넬대도 나오고 1억 이상 연간 1억 이상이 쓰여질 돈들 그 자금이 그 김민석 아들이 어떻게 해서 쓰여질까? 어디에서 돈이 나오고 있을까? 자, 그 파고들면 계좌로 송금했을 테니까 그 계좌 추적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또 찾아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 다른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논문 관련된 얘기도 나왔어요. 자, 채널A가 단독 보도한 건 먼저 그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든 건 2022년 8월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는 중등교육에서 학문의 진실성과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초안을 써서 제출했다는
활동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공동 창립자인 김 씨는 2023년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목표는 표절 의무 교육 입법화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었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A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며 김 씨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고 큰 틀의 가치 부분에서 동의해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지난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A 의원은 입법을 해보려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김 후보자 아들은 동아리 활동 실적이 대학 입시에 쓰였는지에 대해 지원할 때 쓴 정보를 모아보는 중이라며 정리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이름은 법안이라는 이름,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만들었다는 법안이지만 사실 습작 수준의 이 작품이었겠죠. 그걸 실제로 김민석 의원과 관계됐을로 보이는 민주당 A 의원이 법안을 실제로 발의했고 한 10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하죠. 김민석,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그 습작 수준의 법안을 실제로 민주당 법안으로 만드는데 김민석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다. 그래서 앞서 아빠 찬스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소장님 제2의 조국 사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핵심은 입시에 사용했는지 여부하고 그 입시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을까. 지금 미국 대학을 졸업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한국 대학 입시에서 사용이 됐는지 미국 대학 입시에서 사용됐는지 몰라도 이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아빠 찬스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시도한 동아리에서 이 내용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좋고 이것을 입법하기 위해서 국회와 접촉을 했다는 거 다 좋아요. 이것까지 좋아요. 일반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법안으로서 발의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발의됐죠? 예. 발의됐죠? 여기에 아빠 찬스입니다. 자, 정말 아무개의 아들, 정말 종3 이사의 아들이 이걸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래 훌륭해 얘야 너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야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이 의원이 김민석 의원의 동료가 너 누구니?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럼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희화를 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제가 짧게 우스개 이야기를 이거 SNS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정말 스펙을 가진 면접 지원자 A, 그다음에 면접 지원자 B가 있는데 C는 아무것도 없어요. 맹탕이에요. 근데 C가 채용이 돼. 왜? C는 전무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 면접 이 심사관들이 심사관들이 그래 전무님의 딸 바로 채용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우리 사회가 그걸 집중적으로 정말 사회 문매를 때렸잖아요. 누구에게? 조국에게. 사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이야기는 전 좋아요. 김민석 아들 잘했어요. 전 능력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걸 발휘하는 대목에서 아빠의 영향 그리고 그 성과를 그 맛을 거뒀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그것이 적용되고 실제로 영향을 줬다 입시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습니다. 미국 대학도 National Assembly Bill I suggested very good, very good, excellent. 그럼 이 자료를 영문으로 제출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빨리 봐야 되는 건 이걸 영문으로 학교에 제출했는지 국내 대학 접수할 때면은 국내 대학에 이 내용들이 전달됐는지 이게 만약에 영향을 줬다면요 1%든 5%든 30% 영향을 줬다면 아빠 찬스예요. 누구의 아들로 간 거잖아요. 예, 좀 넘어가기 전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송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조국의 딸 아들, 딸 조민, 뭐 아들까지 뭐 인턴 활동, 여러 봉사 활동, 뭐 이런 것들 다 했던 것처럼 막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대학 가는데도 쓰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갈 때도 쓰고 막 그래서 그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 버전이 보면 비슷한 버전이 지금 고등학교 그 동아리 활동의 버전을 입시 때 썼다. 대학 입학에.
이렇게 확전되는 겁니까 상황이? 이제 그 입시 때 쓴 것을 지금 본인들이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아들은 뭐 자료를 모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인사 검증에 대비하는 팀에서는 뭐 알아보겠다. 아직 알아보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 결과를 보면은 되는데 이게 더 악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국도 좀 악성이지만은 이게 더 악성이라고 보는 것이 국회를 이용을 한 거예요. 예. 입법기관을 사유화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국회 사유화, 입법기관 사유화하면은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그런 것들 형사소송법 고치고 선거법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유화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거는 완전히 개인화한 거예요. 개인화. 개인적으로 본인의 어떤 스펙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 어떤 섭작 수준의 이것을 발의를 합니까? 발의를 하고 본인들도 민망하니까 이걸 통과는 못 시켰어요. 예. 그냥 발의만 해놓고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국회 임기가 끝나니까 자동 폐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섭작 수준인 걸 아는데 이걸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다 알면서 이렇게 뭐 이것도 뭐 본인이 조금 전에 뭐 그 김민석 의원의 동료 의원이 아들하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아들이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대표 발의자가 됐고 그러면 김민석은 거기 왜 공동 발의자로 들어갑니까? 김민석은 몰랐어야죠. 아예. 근데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면은 김민석이 부탁을 한 거죠.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합리적으로. 그러면은 이것은 철저하게 국회라는 입법기구를 완전히 개인화해서 개인의 어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걸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부터 밝혀져야 될 게 이게 과연 입시에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 입시에 사용이 됐으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코넬대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할 거예요. 국내 대학도 그렇지만은 아니 그래도 이 우리 대학에 오르는 그 학생이 야 한국 국회에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을 했다. 이러면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모르겠죠. 아, 걔네 아빠가 사실은 국회의원이야. 이건 모르겠죠. 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것을 다 밝혀내면은 이게 제2의 조국 사태로 또 번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도를 아침을 보니까 이 조국의 이제 김민석의 아들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민간단체하고 국회에서 이 민주당 의원이 공동 세미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동아리에서 만드는 그 습작 수준의 뭐 법안이라고 불리는 것들만이 아니고 대학에 그때 이제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간 다음에 본인이 동아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는데 국회의원과 공동 세미나도 했다. 자,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소장님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런데 이 해명하는 부분이 좀 참 우스운 게 아까 좀 이야기를 주셨는데 우리 송욱권 평론가님께서 법안에 참여했던 의원의 해명이 참 이상해요. 김 후보자 아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 아들이 전화가 와서 그 큰 틀의 가치 부분에서 동의해서 발의했다. 김민석 후보자와 연관성을 부인하는 겁니까? 왜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겁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기시감이 있을 텐데 누가 떠오릅니까? 최강욱 전 의원 떠오르잖아요. 그러네. 떠오르잖아요. 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명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이 그걸 이해해 준다면 뭐 가능한 것이고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판단해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수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공격한 게 그 이유였잖아요. 예. 그 이유였잖아요.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미 다 봤잖아요. 정경심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여야 가릴 것 없이 진보 보수 좌우파 가릴 것 없이 대동단계라고 더 이상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예전엔 그랬죠. 예전엔 아시잖아요. 다 부모 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뭐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중요했어요. 특히 아빠겠죠. 뭐 예. 고관대직이다. 우리 아들이 그 회사를 간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기관장님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걸 하지 말라고 20대가 거리에 나서고 하는 최근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채용도 어렵고 이제는요 배추도사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 뭐 딸이라고 해서 어디 좋은 대우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비난받아요. 아빠 뭐해? 머리꼬리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는 네 아빠 뭐 하시노? 어디 계시노? 이걸로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론의 도화선이 이거예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놓여 있는 짧게 말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막 강력하게 본인은 본인대로 코스피 5천에서 뭐 하여튼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리고 국정 운영을 잘해보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투트랙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그냥 조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럴 때 조지고 싶은데 못 조지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 출신 사람들의 의혹이 지금 불거지는 거예요. 자, 그냥 의원이고 야당 시절에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왜? 그냥 여당을 때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여당이 되고 자리를 이제 하겠다라는 이 상황이 오면 보세요. 불거지잖아요. 그러면 명쾌하게 해명돼야 됩니다. 그 해명할 자신이 없으면 거두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연지킴이님이 청년층이 분노하고 있다. 김민세라고 해주셨네요. 예, 아웃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배추도당님 빙고라고 저 칭찬한. 아이고,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도사님은 알아보는 분이 네, 있네요. 주사랑님이죠. 주사랑님. 주사랑님. 네, 사랑합니다. 예, 그 평론가님. 네. 자, 인사청문회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네. 일자가 확정은 안 됐는데 대략 6월 말, 뭐 6월 23일에서 27일 사이에 지금 열릴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 시점 23 또는 23, 4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아들 문제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김민석 아까 뭐 대출 이제 변제해야 할 돈이 안 갚고 정치자금 문제까지 얘기했는데 실제로 인사청문회 하면 어떤 문제들이 막 터지면서 쟁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 조금 전에 이제 돈 변제 문제 이것은 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죠. 네. 다뤄지는데 이것이 과연 이 어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아들 문제인데 이거 그 아들 입시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지금 민감하거든요. 민감하고 또 여기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민주당 안에서 다른 문제들도 같이 터지고 있어요. 가령 김병기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아들 국정원 뭐 특혜 청탁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녹취록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하면은 단순한 이렇게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되지만은 새 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는 조금 전에 위성락 거기도 또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새 정부 초기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비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들은 표결을 안 하지만 국무총리는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표결을 하면은 물론 지금 그 민주당이 가반수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은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될 정도까지 나올 때라고 보기 어렵지만은 이탈표가 엄청나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집계가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 표결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국회 표결에서 이탈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때부터 어떤 그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자체가 정권 자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할 수 있죠. 예, 여권 내에 그런 문제까지 살펴봐 주셨는데 소장님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오광수 네. 민정수석의 차명 대치를 포함한 그래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론 문제나 지지율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한 건이 아니고 오광수 건도 아니고 유성락 국가안보실장 건도 지금 터졌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념적인 문제가 좀 많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들 것 같고 김민석 후보자가 이달 말에 청문회가 되면 이게 막 파장이 상당히 엮이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특히 오광수 오늘 사이가 향후에 다른 이 후보자들에게 미칠 영향 이게 연동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트리플 현상이에요. 일종의 사법 허리케인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이지가 않은데 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냐? 위성락 터져요, 김민석 터져요, 또 다른 사람 터져요. 이런 게 터지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초민감해집니다. 왜? 네. 본인이 헌법 84조가 있잖아요. 본인의 세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이 의심을 하는 게 이거죠. 아니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리스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조치를 못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일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소리일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그러면은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50%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칼럼도 썼지만 지지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명 지지율 줄은 60%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50%대로 내려와 봐요. 들려올 수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요. 득표율보다도 낮죠. 지지율이. 두 번째, 그럼 지금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쳐버릴 거예요. 아, 재판 문제가 떠오른다.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예. 미쳐버릴 거예요. 지금 착착 정리되고 있는데 예. 지금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지금 갈 때는 들어 눕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 잘하고 있어. 굿.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서 지금 막 터지잖아요. 오광수, 위성락.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내란 특검의 칼날도 무뎌져요. 내란 특검의 칼날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이 인사 관련돼서 의혹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다 삭발해야 돼요. 107명 다 삭발하면서 그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 해결해 주지 전까지는 우리는 내란 특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대통령은 뻥치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모든 법안들을 다 강행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광수, 미성락,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까지 이런 의혹 터지는 게 지금 핵폭탄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인사 시스템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이제 정리 겸 드리면은 제가 이거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3년 전에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잠시 대통령 인사 책 책을 소개를 썼습니다. 해주시면. 3년 전일 거니까 대통령의 사람 쓰기라는 책인데. 사람 쓰기. 아, 좋네요. 예, 그 책인데 예. 그때 제가 이 인사 시스템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로 인사검증을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인사파동이 많았죠. 인사파동이 일어나는 핵심은 죄송합니다. 그 내부에서 한통속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사를 추천을 하는 그 부서가 인사수석실이거든요. 예. 그것이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면은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해서 비서실장 주재로 위원회가 열리죠. 예. 그것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청와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는 자기들끼리 그냥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그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해서 그러면 인사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에 전화 한 통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추천 기능은 그대로 인사수석실에 두고 그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보냈던 겁니다. 그 외부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게 그 가장 기본적인 취지였는데 그걸 이재명 그 정부에서 되돌려 버렸지 않습니까? 되돌리면은 지금 다시 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사 추천하고 검증이. 그러네. 그렇게 되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다시 가져간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집권자의 뜻대로 다 인사를 하겠다. 외부의 그 어떤 뭐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나 똑같기 때문에 계속 그 참사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인사검증 문제 내부 상황까지도 진단을 해봤습니다. 예. 김민석 낙마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에 의해서 제2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중에 마침 이제 정치권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13일에 뽑죠. 오늘 지금 원내대표 선출하고 국민의힘은 16일에 선출하는데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선의 송원석 의원 그리고 김성원 의원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색깔도 다르다, 뭐 지역 기반도 다르다, 당내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개혁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다르다, 뭐 여러 가지 구도자가 다르다, 인물의 과거의 경력도 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송원석과 김성원 두 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두 주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체 어느 정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첫 번째로는 예, 자 송원석, 김성원이잖아요. 예, 근데 좀 당장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더 인물이 없나? 인물이 없나? 근데 그래요? 김도읍도 그걸 누구지? 했었잖아요.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송원석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아니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네.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알까요? 그 이야기는 얼마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까 이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송원석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대표 됐다고 칩시다. 지금 김도읍은 불출마를 했으니까 조경태 나오게 되면 3파전이 되니까 친한 쪽은 더 어려워지겠죠. 김성원하고 이렇게 짜장면이 돼버리니까. 아 중복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지금 이 원내대표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성원 원내대표 나와서 당을 주도할 수 있겠어요? 송원석 물론 TK입니다. 주도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상하겠습니다만 TK의 친윤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송원석, 그 다음에 수도권에 친한 성격이 조금 더 있는 김성원 누가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송원석이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안 봐도 비디오, 시험 안 봐도 정답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지금 이게 극복이 안 될 거예요 당장.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두 사람이 그러면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까당하는 이유가 아무런 조율이 안 된 5가지를 들고 나왔다가 지금 화들짝 댄스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두 원내대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돼요. 안이 안 나오면 지금 그러면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친윤이 들어서서 그냥 친한을 싹쓸이해서 몰아내는 게 답인지 그럼 친한이 들어와서 친윤 쪽을 싹 갈아엎어버리는 게 답인지 어느 것도 답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두 분 다 제가 그전 말씀드린 좋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가 될지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지지층들이 원하는 지지층들이 원하는 건 첫 번째 뭐겠습니까? 경쟁력. 두 번째는 정말 경쟁력을 키워서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 희망감, 그걸 심어줄 수 있냐가 핵심인 거죠. 예. 자 조경태 의원도 출마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곤 합니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한동훈 지지층에서 조경태 의원 추대를 하자 하면서 집단 문자를 그 지지층들이 보내고 있다고 하죠. 누구한테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막 집단 문자를 보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뭐 개딸들, 제2의 개딸들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지금 당내 문제가 좀 복잡한데 이 송원석, 김성원, 조경태 이 3자 구도로 간다면 그 상황 또 어떻게 보시는지 평론가님,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가 차지하는 위상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원내대표는 그냥 원내사령탑이 아니죠. 예.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0일 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어쨌든 끝나요. 예. 그래서 나가라 그 임기 거기서 이제 그만두라는 사람들이 더 많고 본인은 더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원내대표가 앞으로 당을 다 추천해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만약에 이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을 것인지 이것도 원내대표가 어쨌든 그 본인이 최종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의원들의 뜻을 묻든 당원들의 뜻을 묻든 해서 지금 전당원 투표도 가능합니다. 그때도 그걸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 원내대표고 만약에 당 대표가 새로 되거나 최고 그 비대위원장이 오면은 투톱 체제를 구성해야 될 사람이 원내대표예요. 그럼 굉장히 이 좀 그 어떤 보면은 좀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두 분은 뭐 꾸준히 의정 활동을 다 해오셨지만은 저도 뭐 취재를 하면서 두 사람의 캐릭터도 알고 하지만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은 약간 좀 물음표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심지어 나경원 전 원내대표, 한번 원내대표를 했는데 나경원이 나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5선이나 되니까는 원내대표로 적격이 안 되다고 하지만 조경태 6선이에요. 6선이면은 당대표, 국회의장을 다 하고도 남을 그 선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거는 위기가 깔려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6선이든 5선이든 이것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원내대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정당으로 해산을 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예. 위원정당 해산되면 107명 금배지 다 날아갑니다.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선수가 한 3천 됐으니까는 한번 내 원내대표 해보자 이걸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 좀 더 이 지도력이 있고 그다음에 경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하게 싸운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3자 구도가 되면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은 일단 그 지금 당내 분포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주류, 친윤이라고 하는 구주류가 3, 그다음에 친한이 2, 그다음에 중도 쪽에 있는 사람이 한 5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쨌든 친윤이 구주류 쪽에 우세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그 유권자들이 여러 유권자가 있는데 어떤 뭐 일반 국민 유권자도 있고 어떤 조합의 유권자도 있고 있는데 유권자들 중에 가장 까다로운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은 국회의원들이 뽑잖아요. 네.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 결국 까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저희들끼리 이야기지만은 더 까다로운 유권자가 있는데 그건 기자들이다. 기자협회장 선거할 때 그래요? 기자들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개개인이 그 헌법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상을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구도상으로는 일단 그 구주류 쪽에 우세한 거는 맞죠. 네. 나경원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나경원 의원. 예, 나경원 의원 나오세요. 오직 나경원뿐. 나경원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죠. 나경원 의원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유일 거예요. 적어도 첫 번째는 당에 좀 중심을 잡아갈 그런 안정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어쩐다 그거 가지고 뭐 골수 친윤이다 이런 쪽으로 분류되지는 않잖아요. 본인도 한때는 또 밀려났던 적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또 친한 쪽의 공격 성향을 또 너무 또 심할 정도로 띄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친한 쪽에서는 반발을 분명히 할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동작구를 그렇게 많이 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정말 전투력이 있었던 나경원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격추가 안 됐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당을 추스리면서 그걸 양쪽을 좀 더 신경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당이 깨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나경원이 할 수 있지 않겠냐? 또 더군다나 지금 특검이나 지금 3특검에 시달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뭐 법조인 출신의 나경원 정도면 전투력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됐고 또 법칙식도 있고 이런 걸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또 전당대회로 간다면 전당대회 가는 대로 비대위 체제로 가면 비대위 가는 대로 당을 좀 이끌 사람의 리더십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가 높아지. 아니 나경원 정도 되면 인지도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경원이 뭔가를 했을 때 국민 여론도 따라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송원석, 김성훈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향력이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은 뭔가 지금 당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라는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경원 정도면 양쪽을 그래도 조율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본다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게시판에 나경원 이름을 올리는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평론가님 앞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란 정당으로 몰려서 위원정당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몰고 있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원내대표 뽑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이야기 같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너무 최근에 이제 무력한 거 뭐 최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너무 무력한 거 아니냐. 107명이나 갖고 있는데 과거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의원 수가 상당히 작아도 전투적으로 싸워서 여당을 막 꼼짝 못하게 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 나오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당 이거 이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예 그냥 당을 깨고 당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색을 해보겠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이 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지금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마솥 안에 들어가는 개구리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밖에서 막 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 본인들은 그 위기감을 모르고 그건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또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뭐 당권 그리고 뭐 공천권 알량한 그 지방선거 공천권 이거 다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위원정당 해산 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마 107명을 다 날리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거 못할 리가 못할다가 딱 단정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해놨잖아요. 그 원래 위원정당 그 심판 청구가 대통령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심판 청구를 해서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청구를 해서 헌재에서 결정을 해서 이석기의 통진당이 해산이 돼 버렸잖아요. 국회의원 5명 그때 뺏겨나가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어떤 내란으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파면된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은 위원정당 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 그럼 그게 이제 통과를 시키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헌재로. 그런데 지금 헌재를 완전히 좌파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은 헌재에서 정말 통과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을 107명은 그냥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이제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그 정도로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몰아붙이면서 이 국민의힘 당은 내란 정당이야. 이것을 계속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위원정당 해산 청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계속 본인들이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충돌하는 게 이게 양비론을 안 펼 수가 없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말 무책임하게 의원총회를 중단시켜버리고 뒤로 넘겨버렸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가지 혁신안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뭐 쩔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 이거는 그럼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해서 대선에 임해서 41% 득표를 했는데 그 국민들은 그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는 것이 일종의 주도권 잡기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타인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해산을 당할 바에 차라리 자진 해산하라. 이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민주당 문제로 좀 잠깐 짧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장님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이제 모든 법안입니다. 모든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법률에 대한 작구를 심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법사위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관문이 되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 법사위입니다. 그러니까 통과할까,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릴까 말까 그 막중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작구 심사를 한다면서 사실은 그런 이유로 빌미로 이거 통과 안 돼 미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야당의 경우에도 법안인데 이 법안이 정말 전행을 이루는 그런 법안 같다. 여당과 정부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지연시킬 수가 있겠죠. 야당 법사위원장이면. 그래서 다수당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국회의장, 부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져간 거예요. 과기정보통신정보 그 위원장까지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가져갔던 명분이 뭐냐면 너무 다수당이다. 우리가 다수당이고 우리가 야당이다. 그래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지금 입법권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행정권이 있어요. 사법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라면 여기다가 가져오는 게 맞겠죠. 근데 뭐라고 해야겠냐. 민주당은 내주기 싫겠죠. 첫 번째는 뭐냐. 아니 2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 2년 안 지났으니까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맞지. 그러면 2년 뒤에 내놓겠다는 건지 2년 뒤에도 안 내놓겠다는 그것도 불투명해요. 근데 절대로 안 내놓죠. 왜? 그래야 빨리빨리 내란 특검이든 뭐든 법안을 만들어지는 대로 지금 또 이 방송통신법도 있죠.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각종 법안들 양국관리법, 상법, 개정안 다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빨리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절대로 내줄 리는 없다. 명분상으로는 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내줄 것이다.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까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현안이 많아서 시간은 좀 짧고 그래서 마지막 주제 그냥 조국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조국이 드디어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사면 복권 문제 지금 조국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당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지금 조국 사면 복권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조국이 옥중 서면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해서 자신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 통상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딱 목에 가지처럼 걸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 송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에 사면 대상자라는 걸 자기가 사면 대상자라는 걸 전제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나를 잊지 말아줘. 나 잊지 마. 나 감옥에 있다는 거 잊지 마. 예. 왜? 자, 이 대선 때 어쨌든 저 조국당의 후보를 내지 않았죠. 예. 조국은 피선거권 박탈돼서 감옥에 있으니까 못 나온다고 하지만은 보통 되면 그 경우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나옵니다. 예. 원내 의석을 12석이나 갖고 있는 정당이 대선을 그냥 지나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 심지어 뭐 원내 의석 3석에 있는 이준석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조국이 나왔으면은 이 조국 당에서 누군가 나왔으면은 지금 이준석이 그 보수 우파 쪽 표를 잠식한 그 정도는 잠식을 했을 거예요. 네. 만약에 나왔다고 보면은 예. 그렇다면은 그 호남에서는 조국당이 더 위세가 더 세지 않습니까? 예. 그 호남에서 굉장히 많이 깎였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됐다면은 그런데 조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 그 이재명 후보를 지원을 했습니다. 뭐 그 정경심 씨는 뭐 1번 찍으면은 뭐 일찍 나온다. 조국 일찍 나온다. 아니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사면해 줄 거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과연 일방적인 희망 사항일까? 아니면 이면에 어떤 합의가 있었을까? 대선 후보 내지 않는 대신 조기 사면 합의가 있었을까? 마치 합의가 있었다는 것처럼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후보 매수죄라는 또 말도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만약 거기다 또 저기 정성호 친명 자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불을 지폈습니다. 너무 과하게 처벌을 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사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박지원 의원도 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조국이 나오면은 네. 이 그 친문계가 다시 뭉칠 수가 있어요. 조국을 중심으로 친문계가 뭉칠 수가 있으면 지금은 본인이 일극화를 다 만들어놔서 이재명 일극화를 해서 정권까지 잡은 마당에 내부에 저 어떤 그 경제 세력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국당과 그 민주당 사이에 계속 어떤 뭐 충돌이 있고 나중에는 뭔가 이 어떤 이 폭탄 발인이 나올 수도 있고 폭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가 그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빨리 이 어떤 사면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추광욱 전 의원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되면은 그것은 후보 매수죄 아니냐 이런 공격거리도 지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은 네. 지금 조국 전 대표는 초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경수 전 지사도 드루킹이라고 하는 천인공노할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 판결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해요. 다 인정 안 해요. 지금 인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억울한데 지금 이 이야기까지 제가 그냥 해버릴게요. 예.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서울 그것도 법대를 졸업했잖아요. 예. 그리고 사법연수원 이재명 대통령 동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한 방송에 출연해서 조 전 대표 가족이 받은 처벌에 대해서는 형량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불공정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 징역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 법에 명시돼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수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면 대법원을 다 그냥 불신의 온상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심제로 가서 헌법재판소로 가자.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공정한가? 그거 우리 국민들 질문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는 절대적으로 공정하다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하나가 뭐냐면 저는 송국건 평론가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당장 사면 안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조국 전 대통령은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억수로 기대했습니다. 이럴 텐데 지금 아무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면을 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그래? 사면이야? 그럼 다 사면해. 범죄자 다 사면해. 그러면 본인까지 도마 위에 바로 올라가잖아요. 헌법 84조 빨리 재판 제기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내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거다. 지금 8.15 특사를 잔뜩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지금 여론 상태로라면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불덩어리가 돼요. 불덩어리가 될 거다. 예,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를 표명했고 김민석의 낙마입이 문제 그리고 조국이 왜 갑자기 계속 튀어나와서 지금 정치권에 자신의 이름을 기억시키려고 하는지 조국 당신은 자꾸 튀어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야. 자,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자 배종찬 우리 배추도사님,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